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내가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길래 저런 시한폭탄 같은 손주놈을 만났었을까? 복자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민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엄마 오라고 해요. 엄마 안 오면 내일은 할머니 제일 아끼는 화분 다 깨버릴 거니까. 이것은 효도 전쟁이 아니라 엄마를 소환하기 위한 아들의 처절하고도 발칙한 인질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자는 기가 막혀서 들고 있던 털이개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강남 한복판에 빌딩 두 채를 올린 여장부. 나복자 여사가 10살 남짓한 손주놈한테 쩔쩔매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거실 바닥에는 복자가 애지중지하는 명품 가방들이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악어 가죽 가방은 거실 천장 샹들리에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었죠. 너 저거 당장 안 내려놔? 저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 아빠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거야. 아빠는 원래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요. 이번 설날엔 무조건 3박 4일 있을 거라고 약속받으라고요. 민우는 소파 위에 대자로 드러누워 리모컨을 까닥거렸습니다. 복자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옆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아들 진태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야, 이 등신아. 내 자식이 저러고 있는데 넌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진태는 입가에 라면, 국물을 묻힌 채 억울한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애가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수경이가 내 전화를 받기나 해요? 다 어머니가 며느리 길을 너무 살려놔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뭐라? 저놈의 입을 확 그냥. 내가 누구 때문에 그 독사 같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데 다 너 같은 무능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며느리 불쌍해서 그런 거 아냐? 복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실 수경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이자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 대표였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쁜 며느리였기에 복자는 손주를 직접 키우며 뒷바라지를 해왔죠. 하지만 민우는 갈수록 엄마의 빈자리를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자꾸 아빠 때리면 저거 확 떨어뜨린다? 민우가 낚싯줄처럼 연결된 실을 팽팽하게 당기자 샹들리에에 걸린 가방이 위태롭게 춤을 췄습니다. 복자는 비명을 지르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전화하면 될 거 아냐. 이놈의 집구석은 상전이 따로 없네 정말. 복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수경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모를 일이었죠.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마침내 차가운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회의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경아. 다름이 아니고 이번 명절에 말이다. 민우가 너를 너무 기다려서. 어머니, 저 이번에 파리 출장 잡힌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명절은 선물만 보낼게요. 진태 씨한테 용돈 넉넉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수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민우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걸 본 복자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비록 입은 거칠어도 손주 사랑만큼은 지극한 할머니였으니까요. 너 이번에도 안 오면 나 이 집 팔아버릴 줄 알아. 내 빌딩도 다 기부해버릴 거야.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복자가 애꿎은 협박을 내뱉었지만 수경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 지금 들어가야 해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들고 있던 줄을 탁 놓아버렸습니다. 샹들리에에 걸려있던 악어 가죽 가방이 복자의 머리 위로 툭 떨어졌죠. 아야, 이놈의 자식이 진짜. 복자가 머리를 문지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민우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진태는 눈치를 보며 남은 라면, 국물을 마저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거봐요. 수경이는 한 번 안 온다 그러면 절대 안 와요. 그냥 우리끼리 오붓하게 전이나 부쳐 먹읍시다. 오붓하긴 개뿔이 오붓해. 내 마누라는 돈 벌러 파리 가는데 넌 전이나 부치고 싶냐? 아이고, 내 팔자야. 복자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품에 안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비싼 옷으로 치장했지만 명절만 되면 텅 빈 집구석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수경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온통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수경은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파리 현지 업체와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이번 계약만 성사시키면 회사의 입지는 독보적으로 굳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손가락은 자꾸만 핸드폰 화면 속 민우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아까 복자와 통화할 때 들렸던 민우의 훌쩍이는 숨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 스스로를 독하게 채찍질해왔지만 정작 내 아이의 눈물 하나 닦아주지 못하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 일정, 화상회의로 전환해 주세요. 상대 측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중히 양해 구한다고 전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차 돌려주세요. 수경은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과 미안함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민우가 갖고 싶어 했던 최신형 로봇과 복자를 위한 명품 홍삼 세트, 그리고 무능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남편을 위한 양주까지 양손 가득 챙겼습니다. 띠띠띠띠 삐리릭. 정막만 흐르던 집안에 경쾌한 도어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숨을 몰아쉬며 커다란 캐리어를 든 수경이 당당하게, 그러나 눈시울이 약간 붉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나 안 오길 바랐나 봐. 수경이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진태는 입을 벌린 채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복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너 파리 간다며. 비행기 시간 다 된 거 아니었어? 비행기보다 우리 아들 울음소리가 더 커서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엔 핸드폰 끄고 여기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갈비찜 냄새 맡으니까 이제야 살 것 같네. 수경은 신발을 벗자마자 민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민우야, 엄마 왔어. 하는 외침이 들렸고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며 민우가 수경의 품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복자는 그제야 안도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 독종이 웬일이라냐. 그래도 애미라고 자식 귀한 줄은 아네. 복자의 입가엔 흐뭇한 미소가 번졌고 명절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온기가 집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골이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우가 또 장난쳤어요? 수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복자는 얼른 민우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가방 정리 좀 하느라고 그랬다. 예, 배고프지? 얼른 씻고 나와라. 내가 갈비찜 해놨어. 복자는 며느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돈은 복자가 더 많았지만 기세만큼은 수경이 한 수 위였으니까요. 수경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좀 길겠네요. 저 일주일 동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동안 밀린 집안일이랑 민우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겠어요. 그 말에 진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민우는 슬그머니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복자는 며느리가 온 건 좋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여장부 며느리가 집에 머무는 일주일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복자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만졌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는 이 요절복통 소동극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명절에는 어떤 비밀들이 터져 나올지, 그리고 복자의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 이름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올 테면 와라. 나 복자가 어디 쉽게 당할 줄 알고. 복자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쟁 같은 명절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수경이 소파 상석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자 천하의 나복자 여사도 왠지 모르게 발끝을 오므리며 조심조심 걷게 되었죠. 수경은 안경 너머로 거실을 훑어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주일 동안은 민우 교육 제가 직접 할게요. 간식 금지, 게임은 하루 1시간, 그리고 학습지 밀린 것 다 끝내야 해요. 야, 애가 명절인데 좀 쉬어야지. 너는 애가 기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복자가 한마디 거들었지만 수경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버릇이 나빠진 거예요. 진태 씨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어머니 밑에서 용돈 받고 살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제안한 사업 계획서 검토 끝내세요. 부엌 구석에서 구식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던 진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졸지의 집안 전체가 수경의 통제하에 들어간 수용소처럼 변해버린 셈이었죠. 민우는 제 방에서 죽상을 하고 앉아 빈 학습지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자는 슬금슬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고 수건을 덧대어 조심스럽게 당겼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민우가 귀신처럼 나타나 복자의 허벅지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나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으르렁대던 조선관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전우와 다름없었죠. 쉿! 내 엄마 깨면 나도 너도 끝장이다. 저기 찬장에 숨겨둔 컵라면 꺼내와. 두 사람은 식탁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물 끓는 소리도 숨긴 채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복자는 젓가락으로 면발을 건져 민우의 입에 넣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 엄마는 누굴 닮아 저렇게 독한지 몰라.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교관을 들였어. 교관을. 그러니까요. 할머니, 우리 내일은 엄마 몰래 고기 사 먹으러 가면 안 돼? 민우의 말에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비상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대신 너 나 괴롭히는 거 이제 그만해라. 알았냐? 알았어요. 할머니가 내 편만 들어주면 나도 할머니 말 잘 들을게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맹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라면 국물을 마저 들이키던 복자는 문득 생각난 듯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자를 들여다보았죠. 할머니, 이게 뭐야? 보물이야?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과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복자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단 한 번도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저기 바다 건너간 멋진 아저씨가 준 거다. 아저씨?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 민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복자는 시선을 멀리하며 회상에 잠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한때는 강남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단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아마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지. 할머니는 회상에 젖어 40년 전 유난히도 뜨거웠던 1980년 여름을 떠올립니다. 당시 강남은 빌딩 숲이 아니라 끝도 없이 펼쳐진 논밭이었고 복자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집 논의를 도와주러 온 가난한 고학생이었죠. 복자는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책을 읽던 정우의 하얀 목덜미를 보고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복자 씨,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오면 이 느티나무 아래에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지어줄게요. 거기서 나랑 매일 설탕 듬뿍 넣은 커피 마시면서 삽시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남몰래 사랑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아버지는 가난한 정우를 벌레 보듯 내쫓았습니다. 정우는 떠나기 전날 밤 복자의 손에 이 분홍색 손수건을 쥐어주며 약속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을 데리러 올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줘요. 두 분, 지금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거실 불이 번쩍 켜졌고 팔짱을 낀 수경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경의 서늘한 목소리에 복자는 급하게 상자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민우는 입가에 묻은 라면, 국물을 소매로 쓱 닦으며 얼른 방으로 튀어들어갔죠. 어머니, 민우한테 자꾸 야식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상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늙은이가 옛날 사진 좀 보겠다는데 왜 이리 사사건건 간섭이야. 복자는 괜히 큰 소리를 치며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킨 것보다 그 편지를 꺼내 본 뒤부터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은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차림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정장이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우아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어머니, 저 오늘 사업상 아주 중요한 분 만나러 가요. 제 회사에 운명이 걸린 투자자분이라 실례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자? 누군데 그렇게 유난을 떨어? 수경은 거울을 보며 입술을 바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5성그룹 명예회장님인데 이번에 해외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고 돌아오셨대요. 성함이 박정우 회장님이라고 하셨나? 순간 복자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정우. 복자가 어젯밤 꿈결처럼 불렀던 그 이름이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복자는 멍하니 깨진 찻잔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만 남기고 떠났던 그 남자가 정말 돌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독사 같은 며느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타난 것일까요? 복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명절은 단순히 며느리와의 기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잊고 살았던 인연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불편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복자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조용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평소라면 동네 시장 갈 때 입던 늘어진 티셔츠를 입었겠지만 오늘은 장롱 속에 모셔두었던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옷이 아주 화사하시네. 거실에서 서류를 챙기던 수경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특유의 뻔뻔함으로 대꾸했습니다. 왜 늙은이는 예쁜 옷 입으면 안 되냐? 나도 노인정 가서 기 좀 살려보려고 그런다. 수경이 차를 몰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복자는 기다렸다는 듯 민우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민우야, 너 오늘 학교 땡땡이 치고 할머니랑 탐정 놀이 안 할래? 탐정 놀이? 와, 엄마 미행하는 거야? 민우는 신이 나서 책가방을 던져버렸고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타고 수경이 말한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복자는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레스토랑 구석진 자리에서 수경의 테이블을 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쫙 빼입은 노신사 한 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복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마을 어귀에서 복자에게 수줍게 꽃을 건네던 그 소년의 눈매가 여전히 살아있는 박정우였습니다. 박 회장은 어느덧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거물이 되어 수경의 앞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기획안은 이미 검토해 보셨겠지만 수경은 평소답지 않게 정중하고 상냥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시선은 묘하게 수경의 뒤편, 즉 복자가 숨어있는 구석 자리를 향해 잠시 머물렀습니다. 복자는 급하게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저 할아버지가 할머니 아는 사람이야? 민우가 큰 소리로 묻자 복자는 민우의 입에 빵을 통째로 밀어 넣었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 복자는 메뉴판 구멍 사이로 정우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커피에 설탕 3스푼을 넣고 오른쪽으로 3번 젓는 특유의 버릇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냇가에서 복자가 타준 달디단 커피를 마시며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복자의 눈가가 자신도 모르게 촉촉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경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혼자 남은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자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정우는 아주 잠시 복자와 눈이 마주친 것 같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 구석자리에 계신 저 숙녀분께 이 식당에서 가장 달콤한 디저트를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전해주시고요. 웨이터가 다가와 복자의 앞에 화려한 케이크를 내려놓았을 때 복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숙녀라니. 이 나이에 그런 간지러운 호칭을 들어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경이 돌아오기 전 정우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경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대표님, 오늘 미팅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조만간 댁으로 직접 찾아뵙고 계약서를 마무리하고 싶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머, 회장님께서 직접 저희 집까지 오신다면 저야 영광이죠. 수경의 들뜬 목소리에 복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집으로 온다고? 이 난장판 같은 집구석에 그 첫사랑이 온다는 소리에 복자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승부욕이 솟구쳤습니다. 민우야, 우리 당장 백화점 가자. 할머니 오늘 변신 좀 해야겠다. 복자는 민우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당당한 시어머니로
박정우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남고 싶은 욕심이 복자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차에 올라타며 비서에게 건넨 한마디를 말이죠. 찾았네. 4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눈빛을 말이야. 뭐라? 내일 온다고? 그 양반이 여길 왜 벌써 와? 복자의 비명이 거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수경은 태연하게 팩을 붙이며 잡지장을 넘겼습니다. 회장님이 성격이 급하신가 봐요. 계약 도장 찍기 전에 사업가 집안 분위기도 좀 보고 싶으시다네요. 어머니, 내일은 좀 얌전히 계셔주세요. 복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강아지처럼 방 안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 시절 예쁘다는 소리 꽤나 듣던 나복자가 주름 자글자글한 할멈으로 보일 순 없는 노릇이었죠. 복자는 다음날 새벽부터 민우를 깨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민우야, 너 엄마 화장대 가서 제일 비싼 크림 좀 몰래 가져와 봐. 할머니 얼굴에 광 좀 내야겠다. 민우는 첩보 작전이라도 수행하듯 수경의 방에서 고가의 에센스와 팩트를 훔쳐왔습니다. 복자는 평생 발라본 적 없는 진한 분칠을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갈매기처럼 높게 그리고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붉은색을 칠했죠. 민우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할머니의 머리에 화려한 가발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경이 출근 준비를 하려다 없어진 화장품을 찾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화장품 어디 갔어요? 민우, 너 또 할머니랑 무슨 장난치는 거야? 수경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자는 화장품을 품에 안고 다용도실로 숨어들었고 민우는 재미있다는 듯 밖에서 다용도실 문고리에 긴 막대를 끼워버렸습니다. 수경이 문을 열려고 당기는 순간 민우의 실수로 문 손잡이가 툭 하고 부러져 버렸죠. 어머, 민우야, 이거 열어. 엄마랑 할머니 여기 갇혔단 말이야. 하지만 장난에 심취한 민우는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치로 키운 채 마당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좁고 퀴퀴한 다용도실에는 고가의 향수 냄새와 된장 냄새가 묘하게 섞여 흘렀습니다. 복자와 수경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 등을 맞댄 채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나 내일 손님 맞아야 한다고. 복자가 투덜대자 수경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어떡해요. 어머니는 왜 나이 드셔서 손주랑 이런 유치한 장난을 치세요? 유치하다니. 나도 나만의 사정이 있어. 너는 일밖에 모르니까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야.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여자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수경은 문득 복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반지 아래로 거칠게 갈라진 손등과 마디 굵은 손가락. 자신이 밖에서 사업가로 성공할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민우를 키워낸 시어머니의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죠.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좋은 크림 좀 바르시라니까. 수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복자는 괜히 민망해져서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무리라는 사람이 손이 고우면 그게 귀신이지 사람이냐? 너야말로 잠은 좀 자고 다니냐? 얼굴이 반쪽이다. 츤데레처럼 내뱉는 복자의 말에 수경은 처음으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부간에 팽팽했던 자존심 싸움이 차가운 다용도실 바닥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던 두 여자는 어느새 나란히 앉아 진퇴욕을 하며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중 밖에서 점잖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한 대표님 댁이 맞는지요?
복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40년을 꿈에서도 잊지 못한 박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그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머, 회장님이 벌써 오셨나 봐. 어머니, 빨리 소리 좀 질러요. 수경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자신의 꼴을 생각했습니다. 산발이 된 가발, 번진 립스틱, 그리고 좁은 다용도실에서 풍기는 구수한 된장 냄새. 안 돼. 나 이 꼴로 못 나가. 수경아, 제발 나 좀 숨겨줘. 복자는 절규했지만 이미 밖에서는 진태가 정우를 안내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고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닫아두었던 오래된 서랍장 같아서 한번 열기 시작하면 켜켜이 쌓인 먼지가 온 집안을 휘저어 놓거든요. 다용도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밝은 빛 사이로 박정우의 얼굴이 보였을 때 복자는 차라리 이대로 땅이 꺼져버리길 기도했습니다. 번진 립스틱은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았고 비뚤어진 가발은 우스꽝스러운 광대를 연상시켰으니까요. 어이쿠, 회장님. 저희 어머니랑 마누라가 여기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눈치 없는 진태가 껄껄 웃으며 정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경은 민망함에 얼굴을 붉히며 얼른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지만 복자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천천히 다가와 복자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장 주머니에서 정갈하게 접힌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숙녀분이 얼굴에 꽃물이 드셨군요. 제가 좀 닦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40년 전 그날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복자의 뺨에 닿자 복자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경과 진태는 이 황당한 광경을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죠. 박정우라는 그 대단한 회장이 엉망진창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고 있다니요. 복자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늙은 할멈이 아니라 나복자라는 이름의 여자로 당당히 서겠다고 말이죠. 정우가 수경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거실로 향한 사이 복자는 민우를 불러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따라가자. 오늘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될 거니까. 복자의 선포에 민우는 신이 나서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복자는 평소 아까워서 만져보지도 못했던 고급 뷰티숍으로 향했습니다. 칙칙했던 머리색은 우아한 보랏빛이 감도는 갈색으로 물들였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눈가의 주름을 은은하게 가려주는 화장을 마쳤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니 거울 속에는 강남 빌딩 주인 나복자가 아닌 세련된 귀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자의 모습에 진태는 들고 있던 컵라면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세상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뻤나? 이 등신아, 이제야 알아보냐? 내 마누라만 예쁜 줄 알았지? 복자는 콧방귀를 뀌며 당당하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수경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이 펴졌고 목소리에는 활기찬 생동감이 넘쳐 흘렀죠. 어머니, 혹시 박 회장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수경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복자는 발그레해진 뺨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왜 안 되냐? 나도 내 인생 좀 즐겨보겠다는데. 너희들만 명절에 바쁘고 화려하라는 법 있어?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집안의 풍경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소파에 누워 과자 부스러기나 흘리던 진태가
난생 처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태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수경의 물음에 진태는 진지한 표정으로 칼질을 멈췄습니다. 수경아, 나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한심했더라고. 우리 엄마도 저렇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데 나는 내 마누라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나 이제부터 진짜 철들 거야. 일단 오늘 저녁은 내가 책임질게. 진태는 서툰 솜씨로 수경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냈습니다. 식사 내내 진태는 수경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경은 평소 왼수 같던 남편의 이런 변화가 당황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태 씨, 갑자기 왜 그래? 징그럽게. 왜 내 마누라 챙기는 게 죄야? 당신 요즘 너무 말랐어. 내가 앞으로 당신 보양식은 책임질 테니까 일 너무 무리하지 마. 진태가 슬쩍 수경의 손등을 덮어잡자 수경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권태기 부부 사이의 때 아닌 부부썸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무능한 남편의 의외의 다정함에 수경의 날선 마음도 조금씩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옛날 그 공원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분홍색 손수건 잊지 마세요. 복자의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첫 데이트라니요. 복자는 밤잠을 설쳐가며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진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묘한 배신감과 질투를 느꼈습니다. 항상 자기 뒷바라지만 해주던 엄마가 이제는 다른 남자를 보며 웃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니, 수경아. 어머니 저러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해? 저 박 회장이라는 양반, 믿을 만한 사람 맞아? 진태가 안절부절 못하며 묻자 수경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시는데 왜 초를 쳐요? 박 회장님은 업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거칠게 대하셔서 회장님이 상처받으실까봐 걱정이지. 수경은 내심 복자의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항상 자신과 나를 세우던 시어머니가 사랑에 빠지니 성격이 몰라보게 부드러워졌거든요. 고부 갈등이 로맨스라는 의외의 처방전으로 해결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복자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정우를 기다리는 복자의 모습은 영락없는 소녀였습니다. 멀리서 정우가 걸어오는 것을 본 복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을 방해하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엄마의 데이트를 감시하러 몰래 따라온 진태와 민우였습니다. 아빠, 할머니 진짜 연애하는 거야? 저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 되는 거야?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 둘 다 호적에서 파인다. 나무 뒤에 숨어 엿보는 부자의 모습은 코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복자의 앞에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복자 씨,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우시군요. 그 간지러운 대사에 복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산책로를 걷기 시작하자 벚꽃잎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비록 계절은 명절을 앞둔 가을이었지만 복자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로맨스 뒤로 수경의 사업가적 냉철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제시한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살피다가 의문의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이 집에 접근한 진짜 목적이 단순히 사업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박 회장님,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우리 어머니의 마음뿐인가요?
수경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차 한 잔을 들이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렘과 음모, 그리고 가족들의 질투가 뒤섞인 명절의 중반부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 있다고들 합니다. 하나는 이미 흘러가 버린 세월이고 또 하나는 남남으로 만나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힌 사람들 사이의 진심 어린 의리입니다. 명절에 흥겨움이 가득해야 할 집안의 때 아닌 서리빨이 내려앉았습니다. 복자는 부엌 문틈으로 거실에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는 수경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투자금이 갑자기 회수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박 회장님 쪽에서 확답을 주셨는데. 수경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여장부 같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저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지 복자의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수경은 핸드폰을 쥐고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던 세월이 단 한 번의 자금 동결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복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 깊숙한 곳, 낡은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복자가 빌딩 월세를 아끼고 아껴 모아둔 아들 진태에게도 비밀로 했던 낡은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통장들을 품에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예, 수경아. 이거 받아라. 복자가 탁자 위에 툭 던져놓은 것은 낡은 고무줄로 묶인 통장 뭉치였습니다. 수경은 멍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내 비상금이지. 내가 강남 땅 부자라는 소리 그냥 듣는 줄 아냐? 이 안에 있는 거 다 합치면 내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그 돈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다.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숫자 뒤에 붙은 수많은 0의 개수를 확인한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성공한 며느리라는 자존심 때문에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수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은 무슨,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냐? 나중에 돈 벌어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라. 그리고 너 내 며느리잖아. 어디 가서 기죽어 있는 꼴 나는 못 본다. 복자는 츤데레처럼 툭 내뱉고는 부엌으로 쌩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경은 복자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가족이란 늘 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가장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가토록 무시했던 구식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시각 민우는 마당에서 정우의 차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떨어뜨린 수첩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수첩 안에는 수경의 회사 로고와 함께 최종 인수 계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가 복자에게 접근한 것이 순수한 첫사랑의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수경의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었습니다. 복자는 정우와의 데이트를 위해 다시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처럼 마냥 설레기만 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여전사의 눈빛이 스쳤죠. 복자는 정우가 선물했던 분홍색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정말 내 추억 속의 그 사람이라면 제발 내 며느리를 아프게 하지는 말아줘요. 복자는 과연 정우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로맨스가 수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을까요? 고부간의 뜨거운 의리가 폭발하며 전세가 역전된 지금 나복자 여사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민우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구석에서 꼬질꼬질한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할머니를 괴롭히며 기록했던 일종의 작전 일지였죠. 그런데 그 일지의 첫 페이지를 넘긴 복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를 힘들게 하면 엄마가 올 거야. 엄마가 오면 할머니랑 나랑 셋이서 밥 먹을 수 있어. 할머니 미안해. 그래도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비뚤비뚤한 글씨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놈이 그저 못돼 먹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어린 마음이 낸 생책이었다는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복자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복자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수경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경아, 너 이리 와봐라. 그리고 너 강진태, 너도 이리 와. 복자는 가족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일기장을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빌딩만 올릴 줄 알았지. 내 새끼들 마음속에 무슨 빌딩이 무너지고 있는지는 몰랐다. 민우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 엄마가 바쁜 게 다 우리 집구석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건데 할머니가 내 마음을 너무 몰랐어. 복자의 고백에 민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수경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경 역시 민우를 꽉 껴안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민우야. 성공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성공인 걸 잊었어. 무능한 남편이라며 구박받던 진태도 훌쩍이며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재력가 할머니로 큰 소리치며 살았지만 이토록 따뜻한 온기가 집안에 가득 찬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계십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실례했습니다. 정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정우가 예고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자는 너무 당황해서 들고 있던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수경은 본능적으로 민우를 제 뒤로 숨기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수경의 경계 섞인 목소리에 정우는 인자하지만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대표,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전화로 하기엔 내 진심이 너무 무거워서요. 정우는 거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복자의 분홍색 손수건을 직접 주워 복자에게 건넸습니다. 복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자 씨, 그리고 가족 여러분, 내가 수경 씨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정우는 품 안에서 황금색 봉투가 아닌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수경 씨 회사를 노리던 해외 투기 자본들의 명단입니다. 나는 그들이 수경 씨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걸 알고 내 자금을 먼저 투입해서 방어벽을 친 겁니다. 복자 씨의 며느리가 공들여 세운 성을 내가 무너뜨릴 리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멍해졌습니다. 정우는 수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경 씨, 이번 명절이 끝나면 무상증자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 회사는 영원히 당신 겁니다. 나는 그저 내 첫사랑의 가족이 울고 있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정우의 고백에 거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입술을 짓씹으며 정우를 보았습니다. 40년 전 가난했던 청년이 이제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 그녀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정우의 바짓가랑이를 슬쩍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엄마 회사 안 뺏는 거야? 할머니도 안 데려가? 정우는 허리를 숙여 민우의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회사도 안 뺏고 할머니도 안 데려갈 거란다. 대신 할머니랑 아주 천천히 산책할 수 있는 허락을 받으러 왔어. 민우가 허락해 줄래? 민우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가족들 얼굴에 긴장이 풀리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복자는 짐짓퉁명스럽게 콧물을 훔치며 정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양반아, 올 거면 미리 연락을 해야 갈비찜이라도 더 내놓을 거 아냐. 사람 놀라게 시리. 그 호통은 원망이 아니라 40년 만에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여는 복자만의 투박한 환영 인사였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이라도 되는 양 소리내어 껄껄 웃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진 거실에 명절의 보름달 같은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복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자 씨, 이제 가족들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겠군요. 내일은 우리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마저 끝내러 가도 될까요? 복자는 정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그 소년의 눈빛 속에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음을 느꼈죠. 가족의 화해라는 가장 큰 명절 선물을 받은 복자에게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화창하게 개인 명절 마지막 날 아침 정우와 함께 그 옛날 함께 걸었던 고향 언덕을 닮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정우는 40년 전에는 차마 건네지 못했던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 복자의 손 앞에 내밀었습니다. 복자 씨, 남은 세월은 나랑 같이 세계 여행도 다니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며 살지 않겠소? 나랑 같이 갑시다. 이제는 당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정우의 눈빛은 40년 전 느티나무 아래서처럼 진실했습니다. 복자는 잠시 그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보석이 꼭 지나온 세월의 눈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반지를 덥석받는 대신 정우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덮어쥐었습니다. 정우 씨, 내 마음이 아직 이 보석처럼 단단하지가 못해요. 40년을 혼자 독하게 살아오느라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게 참 낯설고 겁이 나네. 그리고 나한테는 아직 챙겨야 할 저 왼수 같은 자식놈들이랑 이제야 친해진 며느리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못 떠나겠어. 정우의 눈에 아쉬움이 스쳤지만 복자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그냥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무도회니 여행이니 그런 거 말고 일요일엔 같이 산책도 하고 평일엔 오늘 뭐 먹었나 전화도 하면서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나 이제야 겨우 여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정우는 복자의 말에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지 않고 복자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복자 씨가 허락할 때까지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인내심 많은 남자 노릇하죠. 대신 일요일 데이트는 꼭 지키는 겁니다. 복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마당에서는 고소한 전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무능하다 구박받던 진태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뒤집고 있었고 수경은 민우와 나란히 앉아 송편을 빚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까 그 회장님이랑 잘 됐어요? 저 오늘 진태 씨랑 상의했는데 어머니 연애 적극 찬성이에요. 수경이 환하게 웃으며 복자의 팔짱을 꼈습니다.
복자는 짐짓 쑥스러운 듯 수경의 손을 툭 쳤습니다. 야, 이년아, 연애는 무슨. 그냥 친구 하나 생긴 거지. 너나 진태 저놈이랑 사이좋게 잘 살아라. 이번에 보니까 내 남편도 아주 못쓸 놈은 아니더만. 진태는 그 말에 신이 나서 뒤집개를 흔들며 춤을 췄습니다. 민우는 할머니 주머니 속에 반지 상자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가 준 거야? 그럼 이제 할머니도 연애하는 거야? 그래, 이놈아. 할머니도 이제 좀 설레며 살아보련다. 대신 너 할머니 괴롭히면 데이트 안 데려간다. 그날 이후 복자의 일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정우에게서 온 잘 잤느냐는 문자에 설레며 거울을 보고 주말이면 예쁜 꽃을 꽂고 정우와 함께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며 시작한 황혼의 연애는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깊고 향기로웠습니다. 수경은 복자의 지지로 사업의 안정을 찾았고 진태는 어머니의 빌딩 관리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며 며느리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고부간의 팽팽했던 기싸움은 어느새 엄마, 오늘 화장 잘 됐다는 며느리의 칭찬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정으로 바뀌었죠. 둥근 보름달이 뜬 밤, 복자는 평상에 앉아 정우와 통화를 합니다. 옆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깎아놓은 배가 놓여 있고 등 뒤로는 아들과 손주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흐릅니다. 인생의 봄날은 18살에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순이 넘은 복자에게 찾아온 이 느릿한 연애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혹은 너무 늦었다며 소중한 마음을 접어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복자 여사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에 딱 좋은 오늘이 있을 뿐이죠.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나복자 씨, 우리 천천히 같이 걸어갑시다. 그 한마디에 복자의 주름진 얼굴에 다시 한번 수줍은 꽃이 피어납니다.